네,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피습 나흘째입니다.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죠. 먼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상태 알아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이재명 대표가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첫 메시지,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재 차근차근 회복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점심부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으로 식사도 시작했습니다. 다소 느릿느릿하고 목소리도 쉬긴 했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퇴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여러 말이 나온 끝에 어제 서울대병원 수술 집도의가 직접 나서서 뒤늦게 브리핑을 했는데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수술을 마치고 이틀 만에 집도의인 서울대 민승기 교수가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복돼서 이제 그 동의를 받은 만큼 이제야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의 이 대표가 이송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선 곧장 이송을 반대했다고 밝혀 두 병원 간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은 5분 정도 만에 끝났고 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오늘은 이 대표 상태에 대해 예정된 브리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 회복 지켜보고 취재 중인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자, 장가 기자. 서영수 기자 전한 대로 이 대표가 피습 사흘 만이죠. 어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첫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러 말들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먼저 언급을 하고 민주당 인재영입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를 브리핑하고 이 점에 대해서 왜 수술을 직접 한 서울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의료진도 아닌 당 관계자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서울대에서도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 피습 당일 수술 후에 브리핑을 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했다가 40분 만에 돌연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의 내막이 무엇이냐라면서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서울대 의료진이 첫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경과 얘기 자세히 들어보시죠.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의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민주당 쪽에 브리핑만 있었고 이 의료진의 브리핑은 왜 안 나오는 거냐, 이걸 두고 또 말들이 좀 많이 좀 있었는데 이거 갖고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조한 부위원장님, 일단 의료진 측에서는 브리핑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방금 영상 보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법률 서울대 의료진에서도 아마 이거 자문 변호사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부분 법적으로 아마 브리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뭐 위법 사항은 없을까 아마 봤을 텐데 의료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얻어서 의식을 회복한 뒤에 어떤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는 동안에 아마 시간이 걸린 것 같긴 한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네. 그 전에 리퍼츠 주미대사가 습격을 받았을 때 그때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어떤 리퍼츠 대사 측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동의를 얻었다라든지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그냥 의료진에서 해당 의료진이 이걸 그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브리핑을 하냐 마냐의 어떤 이런 과정 등이 조금 석연치 않고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뭐 이렇게 뭐 병원 측이 어느 걸 고려해서 누군가를 고려하거나 어떤 세력을 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불필요하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도를 했던 집도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뭐 불필요한 억측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 사건을 혹시 축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이것을 뭐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억측이 없었을 거라 네.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빠른 브리핑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었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 해명이 된 점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 또 한 가지가 좀 뭐 논란이랄까요? 얘기가 나온 게 취재진 질문을 이제 그 수술 집도위가 받지 않아서 또 이 부분에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그 치료 경과에 대해서 국한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건데요. 네,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쭉 보셨는데 뭐 일단 브리핑 늦었고 뭐 기자들 질문 받지 않았고 이렇게 눈치 보는 거냐,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낙 이게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 입장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환자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개인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은 이제 천천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 이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상세한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뭐 불필요한 억측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런 거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가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박상희 교수님, 네.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이제 전원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네. 줄여서 이 과정을 두고 병원 간에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정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병원 간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집도위가 밝히기를 이 수술 자체가 혈관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꼭 수술이 필요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네. 지금 얘기는 이 대표의 가족과 민주당의 요청으로 전원을 한 것이고 이 얘기는 또 나아가서 뭐 수술 의사라던가 수술이라던가 이런 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전원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병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지금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난도가 높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혈관 담당 의사가 필요해서 서울대병원 뭐 이렇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더 뭐 크거나 뭐 더 훌륭한 뭐 이런 병원으로 갔다는 게 요지인데 근데 부산대 병원 측은 아니 우리도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고 더 이상 가는 병원인데 가족 요청 때문에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진실 공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부산대 병원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예. 부산대 병원이 응급센터가 권역별 응급센터가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전 그랬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민주당에서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뒤돌아와서 지금 봐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응급했던 상황, 그다음 긴급했던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뒤에 와서 판단하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민주당의 집행부는 부산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간 거죠. 부산에서 어떤 지역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위원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근데 갔는데 갑자기 어떤 테러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가족들, 특히나 이제 김혜경 여사라든지 가족 등은 서울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상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를 것이고 얼마나 위급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른 빨리 우리가 부산으로 갈까 아니면 서울로 와서 하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뉴스 중에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런 테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회복하게 하는데 총력을 다해라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한다면 부산대라든지 어떤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이고 어떤 당시 같이 옆에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는 어땠을까? 특히 가족들의 의사는 빨리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나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전 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당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는 뭐 소방 헬기를 타고 뭐 서울로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뒤늦게 뭐 이걸 특혜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까지 지시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대표의 이제 병원 옮긴 과정, 뭐 전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두고서요. 부산시 의사회가요. 어제 또 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국내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설 부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게 글쎄요, 이게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왔다는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산대에서도 가족들의 동의 하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병원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뺏어갔으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훌륭한 센터였는지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옮겼기 때문에 이건 적절했다. 윤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중요치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테러를 당했는지 그거를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병원 측 저희가 관련 목소리 어떤 입장인지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뭐 양 병원 간의 어떤 뭐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진실 공방 뭐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뭐 진실에서 좀 벗어난 불필요한 얘기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떤 불필요하게 이런 부산 민심이 좀 안 좋게 민주당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거든요. 괜히 이런 민심을 더 살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비본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또 어떤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좀 그 밖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당시에 저도 이제 이렇게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당시 현장에도 계셨다고 하는데 당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디서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본인은 부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부산대 병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기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빨리 서울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또 가족들은 모르니까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불안할 수 있죠. 예, 그 서울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방법이 있으면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어서 저는 부산대병원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옮긴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전혀 부산대병원에 대해서 못 믿겠다, 뭐 폄하한다, 부산 지역의 의료를 뭐 믿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장가 기자, 일단 이런 논란이 또 있는데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왜 하필 병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이용했냐? 소방 헬기를 어떻게 해서 이용해 갔냐? 이거 세금인데 왜 이용했냐? 뭐 처음 아니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간 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만 탄다는 헬기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특혜를 이용해서 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뭐 부산소방과 부산대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소방청의 매뉴얼을 보면 응급의료 헬기를 운항하는 이 출동 기준에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헬기를 이용할 만큼 긴박한 상태였냐 이에 대해서는 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모두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부산대 측은 권역외상센터에서 특정 수술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 대표 가족이나 민주당 측에서 전원을 원해서 헬기 이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 시민도 가족이 요구하게 되면은 소방 헬기를 탈 수 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네. 소방당국은 헬기 출동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어쨌든 부산대 측에서는 3차 병원인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부산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환자는 이 대표가 최초이다라는 점은 밝혔습니다. 또 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부산 병원이나 뭐 의사회 쪽에서는 그래도 좀 뭐 이런 반응인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나흘째입니다.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죠. 먼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상태 알아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이재명 대표가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첫 메시지,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재 차근차근 회복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점심부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으로 식사도 시작했습니다. 다소 느릿느릿하고 목소리도 쉬긴 했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퇴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여러 말이 나온 끝에 어제 서울대병원 수술 집도의가 직접 나서서 뒤늦게 브리핑을 했는데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수술을 마치고 이틀 만에 집도의인 서울대 민승기 교수가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복돼서 이제 그 동의를 받은 만큼 이제야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이 대표가 이송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 병원에선 곧장 이송을 반대했다고 밝혀 두 병원 간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은 5분 정도 만에 끝났고 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오늘은 이 대표 상태에 대해 예정된 브리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자, 피의자 60대 이재명 대표 습격했던 67세 남성 피의자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먼저 어제 이 대표를 습격했던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 대표를 습격했던 이 피의자 김모 씨가요. 어제 오후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지난 3일 부산경찰청은 오후 7시 반쯤에 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검찰은 3시간 30분 정도 검토를 거친 후에 같은 날 오후 11시경 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어제 오후 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요. 구속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를 좀 보면 범행 내용이나 범행의 위험성 또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종료된 지 2시간여 만에 바로 발부가 됐는데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약 20여 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김 씨에게 취재진이 법원에서 어떤 서명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이때 김 씨 당당하게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답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속전속결. 그리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어제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모습 그 모습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는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피의자가 뭐 당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박상희 교수님 뭐 들으셨겠지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 전 이런 건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본인은 반성은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행동이 반성할 점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어쩔 땐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확신범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변명문의 일부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민주당이 이대로 이제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하면 이대로는 경제가 파탄난다. 본인은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한 일이다라고 지금 썼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월세도 7달째인가 못 냈다고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본인의 신념을 계속해서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인 거죠. 이대로만 사건을 보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인지가 커지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큰일 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고요. 그러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본인이 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과대망상적 증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여기 하나 궁금한 점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성문 같은 건 있지만 변명문이라고 제출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검사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반성문 내지는 진술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변명문이라는 것은 나도 할 말이 있다. 변명이라는 뜻도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서명을 내는 피의자는 처음 봤습니다. 미리 또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석 행정관. 네. 이 피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깨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폭력을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를 예. 향해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철저한 수사가 계속돼야 되고요. 뭐 배후에 누가 있다면 그것도 밝혀야 되고요. 검증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말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도 궁금합니다. 역사적 사명감이라고 하네요. 아니, 잘못된 인식에서 저는 뭐 발로 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뭐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과거에 그 김구 선생을 저격한 안도희 씨를 사적으로 처단한 사람이 계세요. 해방 직후죠. 아니 직후가 아니라 이제 최근 90년대였을 거예요. 그 버스 기사를 아, 하시는 예, 분이 예. 이제 뭐 정의봉이라고 하는 어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본인이 사적으로 단죄를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요. 어찌 보면 자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의 어떤 사적 제재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처벌을 받아요.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분은 본인의 망상에 불과하고 어떠한 것도 폭력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 행동, 그다음에 어떤 살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일도 이게 정당성 부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네. 이 피의자 김 씨가요, 유치장에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100여 개 책 리스트를 이렇게 건네주고 뭐 결국에는 삼국지 2권인가요? 이걸 대여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태연하게 식사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 범죄자 치고는 너무 태연하고 이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닌다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네, 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의 행동은 그 역사적 사명이라는 단어하고 참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삼국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본인이 옳다라고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본인과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옳은 일을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과 감히 나를 심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마음에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합리화를 하면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내가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책도 잘 읽고 밥도 잘 먹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확신범으로서 본인이 내가 믿는 바를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 피의자 김 씨가 정말 주도 면밀했다, 계획 범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의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 대표를 뭐 여러 차례, 6차례라고 하나요? 네.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수사를 해보니까 이 김모 씨가 이 대표를요. 지난해 6월부터 6차례가량 사전에 일정을 파악한 다음에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정황들이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차례를 이 대표를 따라다녔는데 흉기조차도 이 시점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했다라고 네.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또 지난 1일 경남 봉화마을 방문 등 이 대표의 일정에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혐의 사건 전에 이 5차례가량 동행했을 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아직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요. 3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이 김 씨의 자택, 또 부산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컴퓨터 3대와 휴대폰 3대, 그리고 이 칼과 칼각이 칼을 가는 도구 각 1개, 업무용 노트 1권, 또 현수막 4개를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정치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의 저런 것들을 확보했으니 뭐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경찰이. 네. 자, 그리고 설주환 부위원장님, 범행 동기 관련해서 뭐 사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 김 씨의 현재 그리고 과거 당적 이력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양 당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적을 받았는데 이걸 공개할지 말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다고 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자들은 영향을 뭐 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벌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어디 당적을 가지고 있냐. 근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당적을 어디를 가지고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범행 동기에 우리가 이 말한 것 중에 보도 일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고 지금의 어떤 민주당을 입당은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냥 뭐 어떤 편면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민주주의 살리기만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없애야지만 민주당이 지금 뭐 발목을 안 건다. 국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당적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라는 네. 것이 물론 중요하고, 물론 정치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뭐 부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이분이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과거 당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뭐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시켰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네. 아무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망상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앞으로 그러면 정치권에서의 어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마련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이지, 당적을 가지고 서로 이게, 그러면 이분이 뭐 과거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피의자 김 씨 주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 당에 다 좀 싫어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제 이른바 쌍특검법이요, 이제 정부로 이송됐는데 조금 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 상황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쌍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대통령이 이를 제가를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쌍특검. 김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 특검법이라도 불리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특검법이죠.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가장 관심은 재표결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여당에서는요, 야당이 재표결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뭐 2월 설 연휴 이후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재표결을 미룰수록 정략적 의도가 담기고 아니냐,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번에 빨리 해가지고 1월달에 처리하자. 빨리 처리하자. 당당했으면 특검을 받으셔야죠. 본인들이 당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죄가 없고 무고하고 아무런 어떤 의혹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기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사 받으시러 가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총선에 본인들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이런 총선용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옳은 비판은 아니라고 보여요.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어떤 상식에 기반한 내용 등이 어떤 원칙이 어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에 저는 비교된 어떤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특검이 발의가 되고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있는 6개월 동안 최장 8개월 동안 그 안에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분명히 이거 발의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도 이거 놔두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 때 이거 법안이 특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잘 생각을 해라라고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뭐 듣는 척 마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것을 왜 총선 때 이걸 악용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특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제2 요구를 하시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서라도 제2 요구에 저는 찬성하도록 하시는 게 더 당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1월 9일 본회의 때 재표결 안 하겠죠, 민주당이? 아마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100%가 될 때까지 설득하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보여주게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네, 이동각 행정관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랄까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지연 전략 민주당이 쓸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 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할 거다.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설 연휴 이후로 이제 재표결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늦춰질 것 같아요. 이 총선 전략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2월 이후라도 이거를 투표를 계속 강행하겠죠. 지금 뭐 국회에서 재논의 안건 심의가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제가 보는 지금 특검의 입장은 이 민주당은 이 특검을 악용해서 3월이든 혹은 투표날 4월 10일에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김건희 여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그런 면을 보더라도 특검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국에 정책이 실종된 이런 특검은 절대 이행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재명 대표 습격 때문에 증오 정치, 양극단의 정치, 어떤 폐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여야 지도부가요 4월 총선 때 이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 정치인한테 페널티 주는 방안을 양당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이 증오 정치 문화를 쇄신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 극단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을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페널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야 모두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 극단적 정치 확산의 정치권의 책임이 큰 만큼 극단적 언어나 막말을 한 정치인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 증오 정치 쇄신 경쟁이요 97일 남은 이 총선에 있어서 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증오 정치 언어나 막말 여부를 실효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아예 이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인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퇴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설주환 부원장님. 어제 민주당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몇 가지를 정해서 이제 고소하기로 했다 이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규제 법안이 국회에 10건이 발의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사실 이런 일을 빚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일을 안 하죠. 저희가 보더라도 네. 우리 이동석 행정관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땅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민형사상의 어떤 이런 제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이런 새로운 특별법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규제를 해야 된다고는 보입니다. 특히나 여야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도 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했거든요. 의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명이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고 그게 정상이 아닌 민주주의가 완전 허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찌 보면 각 진영, 그러니까 뭐 여당,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거기서는 분노와 상대방의 악마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를 기존의 방송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떤 방통위의 제재를 받잖아요. 승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만 맞습니다. 유튜브는 외국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내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뭐 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를 어제 찾았는데,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방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광주 방문 모습 보셨는데 취재진이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게 넥타이였습니다. 초록색 넥타이였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며칠 전에도 노타이가 또 화제였고 그전에는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였는데 이동석 행정관님 이 넥타이 색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라면 뭐 화려한 넥타이를 하는 게 당연한 듯 싶은데요. 저도 파란색 가끔 맵니다. 그리고 설주환 부의장님도 뭐 빨간색 넥타이 많으실 네.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인에 있어서 저런 넥타이 색깔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끌려는 그런 행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넥타이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떤 넥타이를 또 선보일지도 관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이색적인 정치 언어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당 정치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넥타이 색깔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광주라고 하면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이 DJ의 새천년 민주당 로고색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연결시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뭐 사무직이나 저희들 같이 맨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넥타이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죠. 남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의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이 넥타이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의 정치도 있고요. 그럼요. 저도 제가 빨간색 넥타이 뭐 좋아는 합니다만 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방송에서는 잘 매기는 힘들고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 날 취임식 하는 날은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 축하하는 그랬나요? 의미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진영은 아니지만 축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적인 계열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입는다, 잘 고른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넥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좀 이게 좀 핵심이 되는 얘기랄까요?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취약 지역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의 이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뭐 어제 광주에 움직였을까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기가 아주 화끈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호남 국민들께도 충분히 이런 느낌이 전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이 취약지대인 건 맞습니다. 뭐 어느 정권에서나 그 호남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이번만큼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호남 지역의 모든 후보를 낸다. 이런 후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꾀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호남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아주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말 했는지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 네. 한 위원장이 정확한 개헌 시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 총선이 한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총선 때 이 일부 헌법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는 국회도 가능하고 대통령도 발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매번 포기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연설문에서 불체포 특권에 포기하겠다는 서명하신 분에 대해서만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매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차라리 총선 때 비용도 더 들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동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의 수록과 그다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만이라도 예. 일부 좀 개정에 대한 개헌에 대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87년도 이후에 거의 40년이 흐르는 동안 헌법이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법 개정에 너무 경직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개정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총선 때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헌법 일부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제안을 주셨네요. 어쨌든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호남을 구애를 보내고 있는데 호남 시민들 마음 움직일까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추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안 된 것은 이정현 전 의원께서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뭘 반성해야 되냐? 민주당의 진심이지 않은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네. 광주의 진심이지 않은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좋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질의 후보를 내면 광주 시민들도 개개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들은 그렇게 양질의 후보들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진심으로 호남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당선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예. 정말 양질의 후보, 뭐 한동훈 저는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두고요. 이 광주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환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번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번 국민의힘이 저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같이 어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라는 어떤 정교 집회에 가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걸로 뭐 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또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쪽에서 어떠한 문서가 배포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변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부 어떤 당직자라든지 일부 당원들이 계속돼서 5.18과 관련한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부분,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욱더 단속을 좀 더 단도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또 특히나 그 광주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한 전 광주 광역시 후보가 있어요. 네. 어저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바로 옆에 계시던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경호를 하러 온 경찰 등을 식당에서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오라고 했다든지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을 총경급인 경찰서장을 오히려 손가락으로 그냥 오라 마라 이런 식의 여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지금의 여당이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어떠한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야 뭐 진심인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까지 호남에 얼마만큼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줘 주실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이 알아야 된다. 장가 기자,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갔어요. 행동도 하고 말도 했는데 골머리를 앓을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때문인데요. 뭘 했나요? 그렇습니다. 허식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지난 2일에 인천시 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돌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다는 제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5.18에 대해 이런 보도도 있으니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엄정,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요.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버린 이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이동덕 현 장관 일단 비대위 출범 이후에요. 노인 비하 발언, 여성 혐오, 막말, 이번에 5.18 폄훼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난관을 좀 부딪힌 것 같아요.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노인 평화 관련해서는 직접 노인 회장을 만나 뵙고 또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고요. 또 지금 뭐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당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할 일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남겨진 거는 이제 공관위원장 발표가 있습니다.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 정말 합당하고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인선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가 기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광주에 이어서 곧바로 충북, 청주도 방문했는데 충북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동훈 위원장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충북과의 연을 강조하기에 앞서서요. 큰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청주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옛 친구들, 선생님, 이웃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면서 유머스럽게 충북과의 연을 강조를 했고요. 또 어린 시절 성당을 다닐 때는 신부님 옆에서 이 돕는 복사를 했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충북과의 스킨십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언급들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이슈에서는
우측의 어느 지점에서의 생각을 지지하고 어떤 이슈에서는 좌측의 어느 지점의 생각을 같지만 평균 내보니까 중간 지점의 생각으로 수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층이고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할 스윙보터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뭐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곳에서 보냈던 시절이 가장 인생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경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굉장히 호남에 이어 충북, 청주까지 가서 중도 확장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분위기 어땠나요? 네, 어제 저도 청주의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아주 뜨끈, 아주 화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충청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곳이거든요. 뜨끈미진한 맞습니다.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할 때부터 정말 환호가 느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북 지형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구나. 네. 그런 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픽, 북한의 후계자 구도 얘긴데요. 현재로선 김주애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력한 후계자다.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후보가 한 말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아직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긴 이르다라고 했던 국정원의 판단이 넉 달 만에 달라진 건데요.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보자로 판단한 건 처음입니다. 공식 석상에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나타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라며 조 후보가 여지를 남긴 만큼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아들도 후계자 수업 중인 걸로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자녀들의 숫자와 성별도 베일에 쌓인 만큼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후계자 구도이기에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공분을 샀던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복궁이 2차례나 스프레이로 낙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이 낙서 테러범의 잘못된 행동으로 수백 명이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낙서를 지워야 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테러범들 결국 억대의 청구서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훼손된 담장을 복구하는데 혈세로 최소 1억 원 이상이 들었고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복궁의 낙서는 현재 80% 정도 지워진 상태인데요. 나머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 감정기관에 전체 복구 비용 산정을 한 후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는데요. 소중한 문화재를 기괴한 낙서로 얼룩지게 한 이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